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핀테크의 개념과 성장 배경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에 사용되고 있는 주요 기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핀테크의 개념. 핀테크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금융산업에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되면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등장한 금융 서비스 및 기술을 통칭합니다. 대표적인 핀테크 분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간편결제 송금,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과 웰스테크, 인슈어테크 등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핀테크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핀테크를 전통적 핀테크 또는 전자금융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금융이란 금융산업에 정보와 기술이 도입된 이후에 변화된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금융 업무와 관련된 내부 시스템들을 전산화하고 금융상품의 판매, 그리고 금융 서비스 채널의 제공, 지급 결제 등 금융 영업 및 이에 부수된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도입된 기술이 바로 유선 인터넷 기술이었기 때문에 전자금융은 주로 유선 인터넷 중심의 서비스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의 핀테크를 신흥 핀테크라고도 합니다. 이는 무선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루어진 서비스라는 점에서 기존의 유선 인터넷 중심의 전자금융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흥 핀테크는 뛰어난 접근성과 저렴한 비용, 그리고 빠른 확산 속도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서 산업을 이끄는 주체로 이동시키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부가가치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핀테크의 가장 중요한 발전 배경은 무엇보다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물, 공간, 산업 및 사람을 지능적으로 연결하고 융합하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일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의 산업혁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보통 산업의 기계화라고도 하죠. 이후에는 전력의 사용 등을 통해서 에너지 혁명으로 불리는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기반과 지식, 정보혁명인 3차 산업혁명도 그 이후에 따라 일어났죠. 그렇다면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주로 이를 대표하는 것으로는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 그리고 로봇 공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초지능, 초연결, 그리고 대융합입니다. 그럼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특징인 초지능과 초연결, 그리고 대융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지능이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통해 풍부한 지식을 획득하고 특정 부문에서 인간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적 능력 발휘가 가능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2016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기사가 있는데요. 그와 대결로 인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알파고 또는 IBM의 왓슨2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초연결이라는 것은 사물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자동차라든가 각종 전자기기 등의 사물과 사람이 상호 연결되면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융합이란 기술이나 사물, 산업과 공간 등이 융합하면서 기존의 기술이나 산업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는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융합된 O2O가 활성화되면서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형성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카카오 택시라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기존의 택시라는 오프라인 산업과 카카오 택시라는 온라인 산업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형성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융합의 한 가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의 핀테크 성장은 대규모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연산 능력 향상 등에 기반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등장한 밀레니얼 세대는 1982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한 세대로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날로그 중심의 기존 세대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가치관을 보이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의존한 금융 서비스보다 모바일 방식의 금융을 선호하면서 핀테크 확대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증폭된 것도 핀테크가 등장하게 된 강력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2. 핀테크 관련 주요 기술. 금융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있는데요. 핀테크에서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술이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기술로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리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각 기술 명칭의 제일 앞 글자를 따서 이를 A, B, C, D 기술이라고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그리고 정보 기술의 한 분야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다시 말해,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대규모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인간과 유사한 학습, 지각, 판단 능력 등을 구현한 것이며 데이터 분석 기술과 컴퓨터 성능이 발달하며 점차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봇을 기초로 금융회사의 고객 상담, 금융상품 추천 등 고객 응대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및 투자자 성향을 분석하여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제공하거나 여신심사 관련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 신용평가의 정밀도를 높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사기 또는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금융권에서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산 원장 기술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 원장 기술이란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분산 원장 기술을 비교해 보자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원장을 집중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을 활용하는 반면에, 분산 원장 기술은 다수의 서비스 사용자가 거래 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보관하고 거래 발생 시마다 이를 검증하고 갱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일정 시간 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 정보를 블록 단위로 기록하고 이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송하고 블록의 유효성이 확보될 경우 기존의 블록에 추가로 연결하여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블록체인에서 거래 기록을 조작하려면 연결된 모든 개인용 컴퓨터의 블록을 신규 블록 생성 이전에 조작해야 하므로 조작과 해킹이 어려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통제 시스템이 없으므로 거래에 만약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면 블록체인 구성원의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처리 속도가 다소 느린 편이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입니다. 블록체인은 본래 가상자산의 일종인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 사용되었던 기술입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중앙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 정의합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비상장 기업 주주명부 관리 및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또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 간소화된 신원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보관 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란 멀리서도 보이는 구름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전산 관련 자원을 직접 구축하여 소유하는 대신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를 필요한 만큼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 서비스는 각각의 회사가 전산 자원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서버와 저장 장치 등의 전산 인프라, 데이터베이스 등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제공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가 전산 자원을 직접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비스 사용량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므로 상당히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전산 기술, 일시적인 접속 폭주 등 불규칙한 전산 수요 등 다양한 시장의 변화에 맞춰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는 새로운 지능형 기술을 쉽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금융권에서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내부 경영 업무, 고객 서비스 등 주로 후선 업무에 클라우드를 활용해 왔으나 금융상품 데이터 분석이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 관련 전자금융 등 각종 핵심 업무로 그 활용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해외 글로벌 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나 점차 국내 업체도 그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람과 사물이 다양하게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21세기의 원유라고 표현될 만큼 핵심 자원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에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소출하는 빅데이터 기술은 미래의 핵심 기술 중 한 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는 데이터의 정확성이 비교적 높고 통신, 유통, 문화 등 타 산업과의 데이터 연결이나 결합 가능성 범위가 넓어서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분야에 해당됩니다. 해외와 국내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해외에서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재무 그리고 비재무 정보를 분석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기도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보험 상품 개발, 보험사고의 조사나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 등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실시하기도 하고 데이터 거래소 등을 통해서 다양한 금융 분야의 데이터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가 상당히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 등을 바탕으로 관련 빅데이터 개발 및 빅데이터의 자문, 유통 등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중 가장 잘 알려진 비트코인은 2008년에 발표된 나카모토 사토시의 논문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에 근거하여 2009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PC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든 일종의 거래 수단으로 총 채굴량이 2100만 비트코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2017년 초부터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를 가진 지급 결제 수단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유럽 사법재판소는 2015년 10월에 통화 등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서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판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A코인, 대시, 모네로 등 다양한 코인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현금 없는 사회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세계 곳곳에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인 CBDC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과 달리 직접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이며 기존의 실물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세요.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합성어이며 발전 단계에 따라 전통적 핀테크와 신흥 핀테크로 구분됩니다. 핀테크는 초지능, 초연결, 대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급속한 컴퓨터 연산 능력 향상, 스마트폰 이용의 확산,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 금융 위기에 따른 대한금융의 부상 등을 배경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핀테크에서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어하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술이 중심이 되며 대표적인 기술로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핀테크의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의 발전이 가져올 금융산업의 변화와 긍정적인 기대 효과 및 위험 요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핀테크 관련 주요 기술. 핀테크 서비스에는 대표적으로 비대면 뱅킹 서비스, 간편 소액 송금, 그리고 간편 결제와 크라우드 펀딩, 로보 어드바이저와 개인 종합 자산 관리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핵심적인 영업 채널로 활용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전문 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 회사와 계열 회사 등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 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중은행 이용할 때와 비교해서 금리 또는 수수료와 같은 각종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 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차별화된 사업 모델 출현에 따라서 은행 간의 경쟁이 촉진됩니다. 이로 인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간편 결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편 결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플라스틱으로 된 기존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대신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시는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이외에도 LG전자의 LG페이, 그리고 페이코, 그리고 토스페이와 스마일페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간편 송금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선불금을 충전한 뒤에 수취인의 전화번호나 SNS들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송금하는 서비스입니다. 저도 요즘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송금할 때에는 기존의 은행의 계좌 이체보다는 카카오 송금과 같은 그러한 기능들을 잘 이용하는데요.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국내의 간편 송금 서비스로는 카카오페이 외에도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네이버페이, 그리고 K뱅크의 퀵 송금 서비스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금 조달과 대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많이 이용하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군중이나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을 의미하는 펀딩이 조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크라우드 펀딩 중 하나인데요. 창업, 벤처기업 등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하고 초기 자금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벤처 투자 등 다양한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모집 방식이 대출 업체의 방식이며 개인과 법인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P2P 대출로도 불리며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P2P 업체가 온라인상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대출에 따른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P2P 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를 단순히 중개하는 업무만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자와 차입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고 대출과 관련된 이자 수익은 바로 투자자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후원형이나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란 어떠한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대중의 후원으로 이를 달성하면 금액이 제공되는 방식입니다. 주로 문화나 복지 분야에 많이 활용되며 향후 출시될 공연 티켓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을 미리 구매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순수한 기부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비영리 단체에서 어떠한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집할 때 또는 이자가 없이 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웰스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웰스테크란 부를 의미하는 웰스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러한 자산 관리를 위해서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는 금융투자와 관련된 로보 어드바이저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로봇과 투자 자문가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투자자의 리스크 성향, 목표 수익률이나 자금의 성격 등을 진단한 뒤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는 투자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보 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자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품을 설계할 때 인간의 판단이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낮고 다양한 투자 전략도 수립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하고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 일임재산 운용 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와 힘입어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각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자산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 현황을 종합하여 제공하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개인의 각종 금융자산 현황과 더불어 지출 관리,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신용관리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사들의 로보 어드바이저 도입으로 인한 인력 감축은 기존 금융 인력들에겐 충분한 위협 요소입니다. RBS는 로보 어드바이저 도입을 통해 550명의 투자 자문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과거 600명에 이르던 트레이더가 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가 인수한 로보 어드바이저 켄쇼는
5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전문 애널리스트가 40시간에 걸쳐 하는 작업을 몇 분 내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금융 분석, 투자 자문 등에서 제공하던 일부 전문 지식이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스템화가 가능한 보편적인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객응대, 금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규칙 기반 투자 활동 등은 로보 어드바이저가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부유층만을 위한 전문화된 자문 서비스가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 다수의 대중을 위한 보편화된 자문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구조가 폐쇄적이고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라이선스 산업에서 개방적이고 보편화된 서비스 산업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에는 단순히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거래를 담당하는 트레이더, 고객과 소통하며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고 상품을 추천하는 프라이빗 뱅커 등이 함께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선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자산관리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로보 어드바이저가 사전적 의미처럼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객 관리, 상품 분석, 펀드 운용, 상품 거래 등 자산관리 각 영역별로 전문화된 로보 어드바이저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운용 대상 상품도 주식, 채권, 펀드, 대체 상품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슈어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슈어테크란 그야말로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보험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상품 개발, 계약 체결, 고객 관리 등 보험 업무의 다양한 분야에 신기술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사물 인터넷 기술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유형의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보험회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서 보험 가입자의 운동이나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보험료 할인 등에 지원하는 건강 증진형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보험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운전 습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운전 습관 연계 자동차 보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거나 추가 고객을 예측하여 추출하고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심사를 고도화하고 보험 사기도 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다면 기존에 사람들이 하던 고객 상담이나 각종 단순 업무에도 활용할 수가 있겠지요.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 적용 분야는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등이 있습니다. 4. 핀테크의 발전과 생활의 변화. 핀테크의 발전에 따른 기대 효과를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례 없는 디지털 금융의 성장세로 핀테크를 통한 금융 포용 확대의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을 활용한 비용 절감으로 대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되고 보다 효율적인 금융 포용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 소외층도 접근이 용이한 기술과 금융 기법 등이 개발되면 금융 포용이 증진되고 경쟁의 촉진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후생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는 더욱 좋은 상품을
편리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분석, 로보 어드바이저 등을 활용해서 고객의 기대치에 근접한 맞춤형 금융상품이나 디지털 경험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예전보다 훨씬 싼 값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 소비자의 효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 측면에서의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쟁 촉진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종전의 금융시장은 자본시장 등의 높은 진입 규제로 인해서 대형 금융회사 위주의 과점적인 시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함에 따라서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경쟁이 증가해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증진되고 있습니다. 가령 인터넷 전문은행 영업을 개시한 이후 기존의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인하하거나 고객 서비스 개선 등을 발표한다든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지정이 발표되면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맞춤형 상품 경쟁을 하는 것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상품 개발과 영업 환경의 개선입니다. 기존의 금융 서비스와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거나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핀테크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고객에게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유지와 관리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다 다양해진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신용평가 체계도 향상되고 있는데 가령 소셜미디어 등과의 제휴로 기존 금융회사가 가지지 못했던 고객의 비재무적 정보도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발전에 따른 위험 요소를 금융 소비자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핀테크의 발전은 간편 결제 등 비대면 거래의 급증을 가져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핀테크 서비스의 장점을 악용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이 적절한 보안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례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 개인정보나 데이터 탈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인증수단인 생체 정보는 일반 패스워드와 달리 자유로운 갱신이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가 유출될 경우 지속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P2P 대출 플랫폼의 경우 적절하게 감독이 되더라도 신용 등 관련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최종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상품이나 상품에 내재된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로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이 P2P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산업 측면에서의 위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진보로 금융회사는 효율화가 되지만 금융산업 내의 일자리는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금융기술의 진보에 따라 소매은행업 부문에서 지점이나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서 그러한 효과들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 등의 발달로 텔러들의 업무는 점점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지점망이 많은 은행보다는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한 은행이 비교 우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미국 및 유럽 은행의 소매 지점 수와 고용 인원은 최대 절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적인 금융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확산으로 서비스 제공 관련 제반 사항이 복잡해짐에 따라 운영 리스크의 관리 그리고 그에 대한 통제가 곤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아웃소싱을 늘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나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를 많이 이용할수록 운영의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투명성은 저하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다양한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 이용이 증가하면 데이터의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자금 세탁이나 사이버 범죄, 그리고 고객 보호와 관련된 리스크도 함께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IT 시스템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현 방법이 부적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 의존도의 증가로 인해서 핀테크 기업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회사까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세요. 주요 핀테크 서비스 분야로 비대면 종합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한 간편 결제 및 송금, 자금 조달 및 대출, 자산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웰스테크, 위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슈어테크 등이 있습니다. 핀테크는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 개선, 관련 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지리적 혹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소외되어 있던 금융 소비자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상품 및 서비스 공급 환경을 개선하는 등 금융산업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반면 핀테크는 관련 기업이 적절한 보안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금융 범죄 또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측면에서도 발전된 기술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으며 복잡한 기술의 이용에 따른 운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경영대 홍기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의 이야기는 먼저 가상자산이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핫하죠. 요새는 이제 조금 그 유동성이 시장에서 줄어들면서 가상자산의 가격이 좀 떨어져서 관심이 조금 시들해진 감도 없지는 않았지만 지난 한 3, 4년간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가상자산의 열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 또 어떤 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가상자산은 화폐인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을 미래화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또 그리고 만약에 가상자산이 화폐로 쓰일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화폐로 쓰이지 못한다면 왜 못 쓰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NFT인데요. 새로운 시장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자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NFT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NFT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 18년부터 우리 곁에 다가와서 굉장히 크나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난 후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처음 바라보게 된 게 2012년부터였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코인이 굉장히 극초기 시절,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밖에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 코인을 처음 보면서 이게 미래의 화폐라는데 과연 화폐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그 결제기관이죠. 스위프트 인스티튜트라는 데에 연구 지원을 받아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때 내렸던 결론이 2015년 정도까지는 화폐로 쓰이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려서 논문에 썼던 적이 있는데요. 2017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이제 조금 있는 이 이야기들을 제가 하려고, 그리고 코인이 현재 그러한 맥락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우리 사회에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그림은 2017년 트위터에서 제가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생일 선물로 비트코인 1개만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1440만 원? 세상에 1733만 원은 큰 돈이란다. 대체 1650만 원을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라고 이제 답을 하는데요. 이게 뭘 풍자한 거냐면요.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변화한 거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를 한다면 어떨까요? 투자를 하는데 재밌겠죠. 당연히 투기 심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변동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투자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보니 굉장히 거래를 빠르게 많이 하는 자산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게 됐던 것이 2017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조금 이 역사에 따라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던 건 2009년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2008년 금융위기가 금융권의 탐욕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통화정책을 바꿔야 되며 우리 화폐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일어났던 운동에서 기인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2009년에 월가를 점령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경제 시스템의 대안으로 내놨던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2009년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필명을 쓰는 사람이 만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 결제 시스템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우리의 미래의 화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우리의 현재 화폐 경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게 됐었고요. 2012년, 13년까지만 해도 사실 비트코인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암시장에서 아니면 무기밀매, 마약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였었는데요. 그게 바뀐 게 한 2013년, 4년이에요. 2013년, 14년쯤에서 미국의 하원에서 공청회를 열었거든요.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암 시장에서 많이 쓰이냐라고 이제 공청회가 열려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걸 기폭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2015년 6년을 지나 2017년에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대로 오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딱 요때가 그 상황이에요. 2018년, 2019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대는 끝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2020년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하고 가격이 마구 오르는데요. 그때 굉장히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기 2021년 얘기고요. 여기 앨런 머스크가 있죠.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라는 회사,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CEO인데요. 테슬라가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합니다. 2021년 2월 8일에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우리가 샀다라고 공시를 합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공시를 한 건 아니고요. SEC, 미국의 금융규제기관이죠. 미국의 금융규제기관에서 상장사들에게 그 한 분기 동안 그들이 매입한 자산에 대한 공시를 하게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그 공시 리스트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테슬라는 법대로 우리가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이제 공시를 합니다. 재밌는 거는 테슬라가 우리가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살 때를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시장에서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으면 그 매입하는 실시간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이죠. 근데 테슬라가 15억 달러면은 거의 한 얼마예요, 이게? 한 2천억 원이 넘어가는 돈이죠. 아니죠. 2조 원. 2조 원이 넘어가는 돈인데요. 2조 원어치 가까운 비트코인을 사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잘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테슬라가 그만큼 15억 달러만큼의 비트코인을 샀는지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샀다고 공시를 하는 순간 가격이 마구마구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랬는데 이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어치나 갖고 있는 회사의 대표인 앨런 머스크가 2월 20일에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비트코인 시세가 너무 높은 것 같아. 자기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자기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너무 높은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3월 24일 날 테슬라가 뭘 하냐면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2021년 2월 8일에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던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붙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매각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제 공시를 합니다. 재밌는 거는 저도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데 왜 회사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스름돈을 비트코인으로 주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3월 24일 날 실제로 테슬라는 이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다라고 공지를 합니다. 재밌는 거는 한 2달 정도 있다가 2021년 5월 13일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취소해버립니다. 이게 왜 취소를 하냐면 비트코인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유를 들거든요.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전기가 들어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게 그러면은 3월 24일 날까지는 비트코인을 운영하는데 전기가 많이 안 들어갔는데 5월 10일 그 사이에 전기가 많이 들어간 건가? 이전엔 몰랐나? 그걸 모르고 저런 걸 했던가? 하는 수많은 이제 그 궁금증들이 머릿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달러로 그냥 자동차를 구매를 하면 그냥 사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 물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내가 이제 처음 비트코인 산 것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구매를 하면 비트코인이 달러로 바뀌었다가 다시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적으로는. 그러다가 보니까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먼저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명시적 비용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거래소 수수료를 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전기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걸 이제 우리는 운용비용이라고 하고, 운용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테슬라를 사려고 비트코인을 보내면 그 보내는 데에 대해서 또 비용이 시스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금 들죠, 거래 수수료 들죠, 시스템 비용이 들죠. 3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달러로 결제하면 그냥 달러로 결제하면 되는데요. 거기다가 환불 정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환불 정책이 어땠냐면, 만약에 고객이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구매를 하면 테슬라는 고객이 환불을 요구했을 시 비트코인이나 달러로 환불을 해줄 수 있다. 다만 어느 쪽으로 환불을 할지는 테슬라가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자신들이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결제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환불을 할 때는 자기 맘대로 해준대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자기네가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건 비트코인으로 받았으면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건데, 테슬라가 어느 쪽으로 환불해 줄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이야기한 것과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얘기이고요. 2020년 이제 그 4분기에 테슬라 실적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사실 회사 사정도 굉장히 나빠지고요. 현금도 많이 떨어져 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그 회사의 영업 자체가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아니고 영업 외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였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테슬라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인데요, 자동차를 팔아서 버는 돈보다 다른 데서 벌어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 굉장히 큰 부분이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받는 이익이었어요. 이 탄소 배출권을 받아서 받는 이익이 왜 많았냐면, 이 테슬라가 친환경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탄소 배출 감축분이 굉장히 많던 회사예요. 그래서 그 탄소 배출 감축분만큼 탄소 배출권을 할당받았고, 그거를 팔아서 돈을 벌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2020년, 2021년 그 사이에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 할당량이 이제 갱신될 시기였거든요. 갱신이 되면 아직까지 자신들이 받아오던 탄소 배출권은 예전에 줄인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큼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테슬라 실적이 나빠질 예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2020년 말에 중국에서 반 테슬라 움직임이 보여졌었고, 그 당시에 이제 머스크가 굉장히 친중국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것도 그 맥락이었거든요. 회사가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서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때, 원래는 자기네가 그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2021년 중순쯤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의 10%를 매각합니다. 얘기한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도대체 왜 매각했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비트코인이 잘 팔리는지 팔리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가진 비트코인의 10%를 팔았는데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비싸게 이제 팔리면서 테슬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재밌죠? 요게 사실은 테슬라와 머스크의 실제 인센티브예요. 그리고 나서 머스크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도지코인을 다시 들고 나와서 도지코인을 가지고 우주로 가자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 이면에는 앨런 머스크의 개인적인 인센티브와 회사의 인센티브가 섞여 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실적이 중요했고요. 비트코인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머스크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프레임을 잡는 거였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혁신적이고 규제기관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아이콘으로 자신을 만들어내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자본 조달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사업을 펼칠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는 코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코인이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을 6가지 정도로 묶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가 화폐 대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이제 코인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야기가 되던 게, 이 비트코인을 화폐처럼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뭐, 예전에 고속터미널 지하에 가면은 돈가스나 뭐 장어나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서 사먹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여기 2017년, 2018년 얘기인데요. 사실상 이게, 화폐로 쓰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웠던 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요. 뭐 예를 들어 돈가스가 10,000원이잖아요. 그럼 그 10,000원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의 숫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결제 자체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루어졌을지 모르나, 그 가치를 매기는 척도는 원화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원화로 결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송금도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명동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 QR코드를 찍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 중국인이 비트코인을 이 핸드폰을 가진 사람한테 보내고, 그 사람은 원화를 보내줬어요. 그럼 이게 송금이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을 하지 않다 보니까 수수료도 내지 않았고요. 그리고 빠르고요. 그 자리에서 돈을 주니까. 그리고 정부의 눈을 피해서 송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빠르고 편리하고 쌌죠. 문제는 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금도 정부에서, 중국 정부는 특히나 이걸 막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래블룰을 적용을 하죠. 그래가지고 실명제, 코인 실명제를 하게 되면서 사실 송금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실명 인증이 모두 필요한 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됐었고요.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를 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 내외주 결제 수단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러운 이제 그 대응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성공적인,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코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도토리가 있습니다. 싸이월드 도토리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제 수단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내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의 코인을 많이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머니, 특히나 게임상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냥 포인트로 하면 안 되나? 꼭 블록체인을 이용해야 하나? 블록체인은 비싸죠. 그리고 블록체인은 느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지 못해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그 시도들이 일어나고는 있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이거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인이 나오자마자 제일 핫했던 게 자본 조달 수단이죠. 그래서 ICO,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이 ICO도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린 부테릭 같은 경우에도 ICO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해서 이더리움을 개발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행하는 코인을 김치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코인의 원조격인 보스코인도 2015년 정도에 8분 만에 192억을 모집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ICO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존의 자본시장을 우회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즉, 불특정 다수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한꺼번에 받는데, 이걸 공모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공모의 형식으로 돈을 받는데, 재밌는 거는, 규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거래소도 통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상장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장이라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그 회사를 심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코인은 그런 거 다 없이 공모의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먹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자본을 조달해놓고 하겠다고 한 프로젝트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자본을 조달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국가에서 나서는 거죠. 이건 위험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ICO도 어느 정도 시들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증권사들과 은행을 중심으로 인증수단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어요. 블록체인을 활용한 인증수단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그게 뭐냐면 블록체인이 신뢰의 아이콘이라면, 그리고 블록체인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공인인증서를
블록체인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동안 왜 천송이 코트라고 해가지고 그 공인인증서를 폐지하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공인인증서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코인을 인증수단으로 쓰자라고 이제 논의가 됐던 적도 많았고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 블록체인으로 인증수단을 만들었는데 첫 인증은 공인인증서로 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만들었던 인증수단의 경우인데요. 그리고 나면은 공인인증서가 1년 동안 유효했다면 요거는 3년 동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도대체 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는 거지? 처음에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한 다음에 그걸 3년 동안 유지를 하는 거면 그냥 공인인증서를 3년 동안 유지하면 안 되나? 라는 의문이 들어서 사실상 요 5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은 실효성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이기도 한 NFT인데요. 뭐 당장 NFT로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요새 가장 핫한 거는 이제 non-fungible 토큰,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NFT인 것 같고요. 요 NFT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코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딜레마라고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결제 매개를 화폐로 쓰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돌고 돌아야 결제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부의 축적도 될 수 있고 가치의 척도로도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해서 돈가스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10,000원이라는 게 돈가스를 다른 물건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가치의 척도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10,000원짜리 물건과 10,000원짜리 돈가스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돈가스를 사기 위해서 나는 10,000원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10,000원을 지불을 해서 받는 쪽에서 돈가스를 주고 10,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10,000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20,000원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전자로 돈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 전기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받아주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요. 비트코인이 인기가 많아졌던 이유는 돈을 벌 수 있어서입니다.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내가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많이 왔다 갔다 거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을 거란 말이죠. 대부분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게 미래의 혁신이라고 생각해서 아니면은 미래의 화폐라고 생각해서 비트코인을 사놓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타를 하죠. 짧게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이유는 사실 변동성이 높아서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된다면 가치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으면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고 돈가스 가격이 방금은 10,000원이었는데 좀 이따 12,000원이었다가 8,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거를 지금 사 먹어야지? 얘 문제가 생기고요. 특히나 비트코인이 계속 가치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가 가치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잖아요. 가치가 계속 오른다는 소리는 뭐예요? 물건의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물건 하나에 대응하는 비트코인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오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오른다라는 얘기는 돈가스 하나 가격이 예전엔 비트코인 하나였는데 내일은 0.5개가 되고 그 다음날은 0.2개가 됐다가 그 다음날은 0.1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도 오늘 돈가스를 비트코인으로 사 먹지 않겠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순환이 되지 않아요, 경제에서. 왜냐하면 가치가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이걸 팔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니면 이용을 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화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하나는 다리가 부러져야 화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화폐의 역할의 수행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분명히 우리 곁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는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이제 기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교수님, 비트코인이 언제 사라질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혁신의 방패 뒤에 숨은 돈을 벌기 위한 탐욕을 위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럼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탐욕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혁신이란 이름의 방패가 사라지거나.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혁신이라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 혁신적인 요소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져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저는 앞부분이 사라지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워낙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혁신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게 되면 비트코인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요새는 이제 양적 완화가 끝나고 긴축정책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시중에 돈이 많이 빠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만 해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문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코인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둘 중 하나가 성립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인이 더 이상 혁신으로 취급되지 않을 때 또는 코인이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 둘 중 하나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코인을 자산이냐 화폐냐를 판단하는 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세금입니다. 비트코인을 내가 거래 목적으로 구매하였는지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였는지에 따라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달라요. 과세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환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내가 달러를 사면 그거는 과세가 되지 않아요. 근데 법인의 환차익은 법인세를 내게 되고요. 투자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금융자산은 금융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굉장히 다 방식이 달라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이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럴 때 과세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이냐, 우리가 이 물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이 있거든요. 화폐냐 자산이냐를 분석을 했는데 저희는 통계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 거래됐던 모든 비트코인 거래 데이터를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거래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은 이거를 거래 목적으로 구매하였을까?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였을까?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며, 뭐, 코인의 거래 빈도는 얼마큼 되고, 뭐, 이런 분석들을 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냈던 결론은 이용자 분류 분석 결과 화폐의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참,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죠. 비트코인은 화폐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텐데요. 그거를 저희는 RA를 거의 한 7, 8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요. 1년 넘게 분석을 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 낭비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실증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 정부의 정책에 조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실증적인 증거를 보여준 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코인이 자산이라면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9,000여 종이었는데 또 이게 10,000개 넘어갔다가 다시 8,000여 종으로 줄었다가 또 12,000개가 됐다가 막 왔다 갔다 거려요. 그만큼 시장이 혼탁하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대시, 모네로, 버지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코인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분명히 이 코인들은 시장 가치는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고수익군에 속하는 전자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투자자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본 조달을 통해서 발행되는 코인이 아닌 이상에는 뭐 지급 결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쓰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사실 이건 금융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투자자 보호라는 거는 금융적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금융의 영역이 아닌 물건을 투자자 보호를 요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뭐가 있어요? 소비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코인을 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 보호가 될 수도 있고요. 소비자 보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가 아니면 가상자산이 ICO의 매개체로 쓰일 때, 제가 ICO는 불특정 다수의 굉장히 많은 대중들에게 돈을 받아서 자본을 조달하는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형식이 되었을 때는 이 가상자산은 금융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본시장법이나 그에 준하는 법으로 이제 시장을 규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코인을 자산으로 볼 것이냐, 화폐로 볼 것이냐, 증권으로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투자 자산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또 이제 생길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도대체 난 뭘 사고 있는 것일까? 난 이걸 왜 사는 것일까?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코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저희가 뭐 주식을 살 때는 조금 덜하지만 뭐 부동산을 살 때나 아니면은 뭐 다른 선물들을 살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석이라든지 고민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비대칭이 코인 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가지고 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코인은 안전자산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코인이 안전자산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코인은 금과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낮잖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이 위험에 처할 때 그 시장의 자산이 금으로 도망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시장이 나쁠 때 돈을 많이 잃은 상태에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변동성이 높은 코인 시장을 찾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코인을 어떻게 분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산이라고 되니까요. 그러다가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틸리티 코인, 증권형 코인, 거래형 코인. 요 왼쪽에 보시면 이 BTC 계열 코인이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 코인이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건 기술에 의한 이제 그 분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활용 방식에 대한 그 분류입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코인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내에서 싸이월드 도토리처럼 포인트처럼 쓰일 수 있는 코인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래형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코인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증권형 코인이 특정 프로젝트나 기업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코인을 증권형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이제 서울에서 운전을 하는 게 저는 참 너무 싫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지하철을 제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출퇴근을 하는데 할 게 없어요, 지하철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보통은 논문을 읽습니다. 근데 그 하루는 종이를 하나도 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게 없어요, 지하철에서. 50분을 뭘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핸드폰에 깔려있던 넷플릭스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잘 보진 않았는데 처음으로 구동을 시켜본 거죠. 처음 넷플릭스를 보면 어때요? 신세계가 펼쳐지죠. 우와,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근데 문제는 한 5초에서 10초 보고 나면 이건 볼 게 아니네, 저건 볼 게 아니네, 이건 재미없네 라고 하면서 여러 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기를 한 10분 정도 제가 넷플릭스를 이것저것 뒤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알고리즘에 뭐가 뜨냐면 얘가 뜹니다. 볼트론. 킹라이온이라는 이름으로 1987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방영이 됐던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던 만화거든요. 이게 뜬 거예요. 2016년에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출퇴근길에 이제 논문 안 보고 이거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40대 아저씨가 일본 만화책을 꺼내서 열심히 읽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좀 이상하겠죠? 아무래도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얌전히 일어나서 다른 칸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해하고. 근데 제가
이 볼트론을 넷플릭스로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시간, 공간,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 없는 말입니다. 왜? 인터넷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시간, 공간,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건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이라이트까지 해온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인터넷이니까요. 이건 인터넷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넷플릭스는 사실 인터넷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가상 공간에 있는 콘텐츠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는 거잖아요. 핵심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우리는 마치 디지털의 세계,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메타버스에서 그대로 구현될 거라고 자꾸 믿게 만들어져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는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런가요?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메타버스에서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나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때요? 막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아바타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걸 메타버스에서 모두 다 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메타버스는 분명히 이 세계와는 다른 세계입니다. 마치 넷플릭스처럼요. 넷플릭스도 그렇잖아요. 내가 현실 세계에서 하지 않을 행동을 넷플릭스 안에서는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싸이월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 이야기에서 싸이월드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싸이월드 접속하면 제일 처음 뭐 하셨어요? 파도 타기를 빙자해서 헤어진 옛 연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죠. 근데 현실 세계에서 헤어진 옛 연인의 집에 가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면 어때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범죄입니다. 잡혀가요. 그렇죠? 근데 싸이월드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해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욕 많이 하시죠?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욕하세요? 욕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세계에서는 자유분방하게 욕을 하죠. 이게 뭐냐면 디지털의 세계와 현실 세계는 엄밀히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세계에서는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고요. 사람들이 다른 규범이 있고요. 다른 규칙이 존재하고요. 또 다른 기술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과정, 정보, 상품, 조직,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인간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온라인의 세계는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메타버스의 세계는 단순하게 기술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기술적으로 온라인에 구현해낸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컨서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사기로 다 판명이 났죠. 근데 이게 뭐였냐면요. 현실 세계에서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 온라인 세계에서 부동산을 구매해보자. 라는 이제 모토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였는데요. 일단, 이 말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거 뭐예요? 여기 지도에 있는 요것들이 뭐예요? 결국에? 파일이죠? 전자 파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전자 파일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정의는 뭐죠?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이에요. 즉, 이거를 팔았으면 이들은 동산을 판 거예요. 0과 1로 이루어진 전자 파일들을 팔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팔 때부터 거짓말을 한 거죠. 부동산을 판 게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메타버스 상에서 이 서울의 땅을 팔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기서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기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땠어요? 완판됩니다. 완판됐어요. 문제는 저 용산에서 강남 주변에 있는 땅들을 그 회사 운영진들에게 무료로 배분한 다음에 이거를 분양을 해서 가격이 올랐을 때 회사 운영진들이 팔아서 사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액 환불해주고 이제 그 시스템을 접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오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1990년대부터 메타버스, 디지털 세계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인류는. 인터넷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온라인 세계로 이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채팅을 했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요. 거기서 컨텐츠도 보고요. 인터넷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가 이 메타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직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이 메타버스의 세계가 우리의 삶의 보조적인 도구의 역할을 밖에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온라인의 세계에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하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요. 그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도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당연하죠. 어른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를 팔아야 됩니다. 뭔가를 팔기 위해선 뭔가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세컨서울에서도 보았듯이 디지털 세계에서 뭔가를 소유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그 물건이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전자 파일이잖아요. 분명히 동산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현실 세계에서 동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증명하죠? 예를 들어 이 물건이 있다고 쳐봐요. 이거 내 거라고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내가 갖고 다니는 겁니다. 동산의 소유권은 점유로 증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동산의 소유권, 물건의 소유권은 내가 갖고 다니면 돼요. 내 거라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집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뭐 배도 그렇고요. 내가 들고 다닐 수 없는 물건들이 좀 많잖아요, 세상에는. 특히나 집 같은 거는 우리가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부르잖아요. 부동산이 내 거임을 증명하려면 그 안에서 살아야 되나요, 그럼? 아니면 맨날 내가 이고 다녀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정부에서 등기 제도라는 걸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항상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항상 내 옆에 두고 있지 않아도 내 물건이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해주는 게 부동산 등기거든요. 그래서 등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세계로 돌아와서 소유권을 증명한다. 뭔가 팔려면 그게 내 거라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디지털 파일을 어떻게 소유권을 증명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0과 1로 이루어진 동산이기 때문에 내가 들고 다니면 돼요. 사실 제일 쉬워요. USB에 넣고 들고 다니면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 서버에 저장이 돼서 이 전체 플랫폼을 돌리는데 그 파일이 일부분이에요. 내가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세컨서울 같은 경우에 용산의 한 지역, 예를 들면 내 거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 그거를 내가 오려 붙여넣기로 해서 내 USB에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시스템이 붕괴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간단하게 가장 쉬운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을 생각해낸 게 등기입니다. 그러면 등기의 제일 쉬운 방법은 종이에다가 이 파일 내 거라고 쓰면 돼요. 그럼 누가 믿어요? 전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거를 어떻게 외부에다가 이제 소유권을 기록을 하는 게 등기니까요. 외부에다가 소유권을 기록한 거를 어떻게 믿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 믿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NFT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NFT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등기의 형식으로 증명해주는 기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NFT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증명해주는 등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FT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까 분산형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을 지닙니다. 그래서 토큰 메타데이터와 소유권을 가진 NFT를 공개적으로 블록체인에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고요. 또 NFT의 발행이나 판매, 구매 내역 정보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실행 과정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 역시나 그 메타데이터와 거래 기록은 지속적으로 저장되고 거래가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면 조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NFT와
그에 상응하는 물건은 임의로 거래 및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NFT의 가치는 어디서 나올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경제학에서 자산의 가치는 희소성 또는 효용성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작품은 당연히 희소함에서 그 가치가 나오는데요. 과연 NFT가 희소할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작품이 하나의 NFT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앨런 머스크의 전 여자친구인 그라임스의 배틀 오브 더 월님스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작품이 10개의 NFT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나 감상이 가능합니다. 희소성은 생산된 재화가 그 재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없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희소성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작품의 내재적 가치일까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NFT 산업에 있는 작가들이 기존 예술 산업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작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NFT가 각광받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인정받지 못하던 작가들의 작품 가치가 당연히 높을 수도 있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기존 산업이 정말로 뭔가 엄청나게 음모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기존 산업에서 인정받던 작가들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NFT의 작품의 가치가 내재적 가치에서 오는 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찾아봤죠. 구글에는 뭐라고 나오나? 그랬더니 NFT의 가치는 탈중앙화된 평등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토큰 이코노미에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바로 그 아래 이제 스레드에 다수의 외신들, 블룸버그랑 뭐 파이낸셜 타임즈랑 이런 데서 NFT 시장을 이미 몇몇 작가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엘레나 에징턴이라는 작가는 NFT 시장을 남성들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기사에서는 국내 자산 산업과 관련된 몇몇 작가들에게만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 형평성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는 재화를 나눌 때 경합성과 비경합성, 그리고 배제성과 비배제성을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경합성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데 제약이 생기는 성질이에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그 아이스크림을 못 먹죠. 그리고 배제성은 내가 그 아이스크림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밖에 못 먹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술품은 어디에 들어가요? 비경합적이에요.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배제적이죠. 내가 보면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못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클럽제의 예술품은 들어가요. 디지털 예술품도 클럽제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NFT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파일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반반이에요, 배제성이. 배제성이 있는 물건들도 있고 배제성이 없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즉, NFT는 희소성이 적은 절반의 클럽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를 매길 때는 배제성에 중점을 두거든요. 즉,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물건의 소비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결국에는 NFT의 가치가 어디서 올까? NFT를 어떻게 팔아야 될까라고 하면은 이 파일이 유출됐느냐 유출되지 않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출되었을 때 그 유출된 것을 수습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저작권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이제 자산들, 특히나 문화 콘텐츠 자산들과 비슷하게 NFT의 가치도 바로 저작권법에서 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NFT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NFT의 기술적인 측면, 거래시장, NFT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봤고요. NFT는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를 통해서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분성이 필요한 디지털 예술 산업에 유효하기 때문에 NFT는 예술 산업과 금융 산업이 디지털의 세계에서 만나는 접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문화, 예술 자산의 소장 가치와 거래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산의 문화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NFT 기술을 이용하거나 NFT 토큰의 소유권이 저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의 본질은 문화 콘텐츠 자산, 예술품이라는 데는 변화가 없고요. NFT 기술을 이용한 것도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나 작품의 자체의 미학적 또는 경제학적 가치, 그리고 그 작품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저작권법이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